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승수 전 총리가 유엔 특사로 임명된 것이 구체적으로 2013년 언제인가요? 네, 2013년 1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 강령을 어떻게 위반을 했다는 겁니까? 네, 한번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은 네. 한 전 총리가 유엔 윤리 강령을 일단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판결은 아직 난 건 아닙니다. 네. 유엔이 정한 그 윤리 강령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특사의 외부 고용 활동에 대해서 유엔에서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 고용 및 활동에 관한 이 조항을 보면은 무급 자선 사업이나 지역 사업을 제외하고는 유엔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전 총리가 유엔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이 어떤 거냐? 민간 기업의 사회이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유엔 특사로서 재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네. 현재까지도 이 민간 기업의 사회이사와 유엔 특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 민간 기업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인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입니까? 그 SC 은행,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맞습니다. 예. SC 은행은 외국 기업이죠. 그렇죠. 예. 영국 기업이 영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네. 그 금융자본입니다. 영국의 금융자보인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으로부터 3년간 급여를 받았다는 건데요. 네. 이를테면은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특정 기업의 사회이사 혹은 이사를 겸직하면서 유엔의 특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선 사업을 하거나 뭐 지역 사회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종의 무급 자원봉사가 아니면 돈 받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유엔 윤리 강령 특사의 활동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실제 이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급여도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점인데 오마이TV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네. 그 한승수 전 총리가 유엔 특사로 활동했던 그 시기인 2013년부터 3년 동안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봤습니다. 네. 2013년에 한승수 총리가 받은 급여가 48만 6천 달러, 네. 그리고 2014년에는 54만 달러, 네. 2015년에는 26만 달러입니다. 3년 동안에 무려 128만 6천 달러를 네.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저게 바로 그 스탠다드 차타드가 연례 보고서로 나온 내용인데 네. 지금 보면은 빨간색 부분이 네네. 바로 한승수 총리가 사회이사로서 받은 급여입니다. 아하. 48만 6천 달러는 2013년에 받은 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네,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이 다 합치면 그 이게 28만 6천 달러, 우리 이거를- 돈으로 무려 15억이 넘습니다. 15억이 넘는 돈을 유엔 특사를 하면서 받아간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것은 유엔 윤리 강령 위반인 것이고요. 예, 자, 주식도 있다면서요. 네, 3,474주나 있습니다. 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가 한 주당 얼마인지는 아직 지금 판단이 안 돼가지고 네, 그 가늠할 수는 없는데 네. 3,474주라면은 적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것은 한 전 총리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특사로 임명된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그 기업의 이윤 활동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했었냐라는 네.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SC 그룹과 유엔 사이의 일종의 특수한 관계 이런 것이 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예, 여기서 SC 그룹에서 유엔에서의 계약을 맺을 때 한 전 총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굵직굵직한 계약들이 한 전 총리가 그 유엔 특사를 하고 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가 유엔 특사로 임명된 후에 2015년 2월입니다. 네. 그 스탠다드 차타드가 유엔과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네. 유엔의 운영을 돕기 위해 독점적인 지점을 개설했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아하. 이를 바탕으로 SC 그룹이 그 유엔의 위임을 받아서 소말리아, 우간다, 중국, 필리핀, 인도에서 유엔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 독점적으로 케냐 수도 나이로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아프리카 수도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독점적으로 금융 계약을 했다는 네. 거죠, SC 그룹이.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작년 4월에 발행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네. 이 내용을 보면은 2016년 초에 유엔 3국과 SC 은행 간의 마스터 금융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유엔 기관 등이 이 SC 그룹을
전반적으로 이 SC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기본적인 독점적인 계약을 네.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엔이 네. 전 세계 최초로 SC 은행과 SC 그룹과 글로벌 금융 계약을 맺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 전 총리가 직접 계약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한 전 총리가 SC 그룹 사회이사를 하는 동안 이런 계약 관계가 벌어진 것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좀 질문할 권리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네. 그 어제 보도 직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메일 연락이 왔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 한 전 총리가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이 유엔 특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유엔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유엔 특사의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이사 활동은 2014년 12월 24일 유엔 윤리국에 보고되어 유엔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네. 연간 1달러의 보수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활동하던 것은 근데 이것은 유엔 특사로서 재해 위험 감소와 물 사무총장 특사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사로서 활동할 때 자기는 1달러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달러의 보수를 네. 이게 어디로부터 1달러의 보수를 받았다는 그 건가요? 유엔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유엔으로부터 1달러의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유엔 윤리강령을 위반해도 된다? 이건 아닐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전 총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SC그룹 활동을 2014년 12월 24일에 유엔 윤리국에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그럼 그 이전에부터 특사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하던가요? 바로 그 부분이 좀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따로 그 1년의 공백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유엔 특사로서 사회이사 동시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네. 사무총장의 반기문 전 총장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한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은 2014년 12월 24일 날 네,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1년의 공백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 네. 승인에 있어서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짚어봐야 되는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스스로 나는 유엔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멘토로 알려져 있어요. 사전 승인을 안 하고 특사로 임명을 하고 1년 후에 승인을 해줬다. 이제 한 전 총리의 해명에 따르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셨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전 총리가 유엔에서의 활동을 먼저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 전 총리도 외교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지대한 역할을 같이 보좌적인 역할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인연이 닿아서 지금까지 반기문 이제 반 전 총장이 이번에 대선 캠프에서 지대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직까지 어떤 역할을 부여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불거진 한 전 총리의 유엔 윤리강령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반 전 총장 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것은 없나요? 네,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 예.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논의 후에 네. 알려주겠다는 답은 아직 답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논의 후에 알려주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된 이런 예. 논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반 전 총리께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계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습니다. 네네. 근데 확인을 해보고 논의 후에 답변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캠프의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 전 총장이 어떻게 2013년부터 활동했던 유엔 특사에 대해서 왜 2014년 12월 24일에야 승인을 한 것인지,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보수가 오간 것이기 때문에 유엔 윤리강령에는 승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민간 기업의 보수를 받는 활동, 외부 활동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8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 변론기일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 서류로 인정을 하고 또 증인 신문도 압축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또다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1월 말 결정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 과정을 현재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네, 에, 지난 주말엔 촛불 집회 취재도 하시고 네, 네, 그때도 뵀었죠. 네. 가방이 많이 젖었던데 아, 네, 괜찮았어요? 다행히 뭐 또 눈이 좀 그쳐가지고요. 네, 네, 다행히 좀 네, 괜찮았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기자들 고생 많습니다. 네, 자, 실제로 지난 재판까지 변론기일까지 따져보면 네, 상당 부분을 좀 서증으로 서류 예, 증거로 좀 예, 대체를 하고 증인 신문도 네, 좀 압축적으로 하자 이렇게 네, 됐다가 네, 다시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어요. 몇 예, 명이나 예. 했습니까? 어제 39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음, 네, 뭐 이유는 이제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뭐 하셨다시피 각종 이제 참고인 조서나 피의자 네, 신문 조서들을 대부분 이제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굳이 뭐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네,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실제로도 국회 쪽 대리인단도 좀 그렇게 해서 네, 증인을 상당수 철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증인들을 더 신청한 상황입니다. 음흠, 특히나 뭐 방어권 보장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요. 네, 특히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장수 이제 안보실장이나 네, 안보실장 그리고 청와대 수석이었던 뭐 김규현, 강석훈, 유민봉, 모철민 등 음,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게 대통령 쪽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알아보기 위해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정 그래서 철학이요? 예, 그래서 국회 쪽은 좀 왜, 황당하다. 예, 국정 왜 지금 철학은 이거를, 아마도 이제 문화융성 이런 부분이 뭐 아하, 최순실 씨가 주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원래 국정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나 이런 데는 정말 대통령의 국정,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마음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네,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국회 쪽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예, 그 언론에 보면 다 나오고 책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음흠, 굳이 불러야 되겠느냐 네. 이렇게 했었고 뭐 헌법재판관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 네, 이 중요한 거는 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청구인 측 주장이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이 예, 헌재 예, 재판관들이 이런 네,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 예, 뭐 좀 이제는 나올 사람 다 나왔으니까 또 서중도 그렇죠. 많으니까 예, 기각 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네. 했나요?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까? 39명을? 아닙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5명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그래서 그 재판관들은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뭐 음흠. 예를 들어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규현 이제 외교안보 수석 이렇게 이제 부르려고 했었는데요. 네. 재판관은 둘 다 이제 안보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명만 불러라. 네. 이렇게 해서 한 명으로 좀 압축이 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은 좀 뭐 질책성으로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좀 했었거든요. 음흠. 아마도 미르재단 이런 것들이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네. 정경련이나 기업들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와 관련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음. 황창규 KT 회장이 아마 의견서를 보내온 모양인데요. 네. 나를 증인 신청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 난 나가면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을 때 왜 증인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의견서를 아, 보냈다고 합니다. 황창규 회장이요. 예. 네, 그래서 예. 강일원 재판관이 이런 사례를 들면서 네. 뭐 어차피 한종범 수석이 다 청와대 지시라고 했다. 음. 그리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좀 그런 얘기를 강요. 예, 예. 그런 얘기를 뭐 하지 않거나 강요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부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네. 좀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 네, 이런 굳이 왜 부르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네, 대통령 측
그 피청구인 측 주장은 뭐라 네. 그러던가요? 굳이 뭐 당신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증인들을 불러대느냐? 예. 뭐 여러 이유를 불러대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뭐 세무조사 위험성이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세무조사를 이제 가지고 기업들 압박했다는 이제 의혹 네, 그 네. 증거 이제 얘기들이 부영 나오잖아요. 건설 예,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부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없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얘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중요한 건 안종범 수석이 이미 다 청와대 지시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대통령 이승철 지시라고. 예, 네, 이승철 이제 부회장, 정영민 예, 부회장도 예. 어제 나와서 다 청와대 지시라고 얘기했거든요. 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 분노하고 네, 또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런 네, 게 지금 벌써 한 달이 넘는 건데요.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음,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증인을 신청해서 또 네, 변론기를 잡으면 헌재 네, 재판관들의 짜증만 더 나게 하는 게 네. 아닌가 싶은 그 생각도 헌재 드네요. 재판관들 짜증이 났던 사례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어제 제가 재판에서. 어제 재판은 아니고 좀 재밌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호통을 쳤다라는 기사를 네, 쓴 적이 네, 예, 있습니다. 예, 강일원 예. 재판관이 예. 워낙 이제 대통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사를 썼더니 지난번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에? 그래요?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호통쳤다고 나오는데 뭐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다. 호통 친 게 아니다. 네, 뭐 물론 어, 당연히 이제 재판관으로서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이 호통을 치고 지적을 하고 뭐 이런 음, 것들은 좀 피하려는 인상이었는데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재판관들이 정말 답답해서 호통을 쳤는데 네. 그것마저도 어쨌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또 뭐 음, 약간 사과도 하고 뭐 음. 이런 것들이 계속 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도 못 내시는군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네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돌을 닦는 심정으로 예, 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다 네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예, 이게 그렇죠. 참 이게 모든 게 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그 신이 네네.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까지 했겠죠. 강일원 재판관이. 그죠? 뭐, 글쎄요,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걸 아주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언론에서 그런 게 좀 음, 제기되는 거면 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어제도 상당히 많은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드러난 재판이었습니다. 예, 예.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네. 정유라를 언급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게 어떤 네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네. 이제, 김종 차관이 나름 이제 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음, 이제 본인이 딱 한 번 박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딱 한 번인데요. 네. 그게 2015년 1월 9일이라고 합니다. 김종덕 2015년 9월? 1월 9일, 1월 1월 9일. 9일. 예, 네, 김종덕 당시 이제 문체부 장관과 네, 김종 차관이 청와대 별관에서 만났는데요. 예. 대통령이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 예, 갔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얘기한 건데요. 정유라 같이 운동 열심히 하는 미래에 매달 유망주를 음, 정책적으로 잘 키워줘야 한다. 음, 이런 선수를 기죽이는 안민석 의원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김종 차관은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 직접 정유라를 키워주라고 네, 이렇게 대통령 입에 직접 얘기가 나와서 자기는 음, 충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미 그 전에 김기춘 실장이 정유라 안민석 의원이 그 전에 이제 공주승마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김기춘 전 이제 청와대 그 실장이 직접 김종차한테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고 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요. 음, 근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음, 정유라 잘 키워줘야 된다. 음, 정유라를 기죽이는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해서 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네, 정유라 잘 키워줘야 한다. 이게 네.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왜 네. 정유라를 잘 키워야 되는 것인지, 정유라와 대통령이 무슨
네. 관계 이간데 뭐 이런 네. 의혹도 생기는데요. 예, 이를테면 예.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을 쭉 종합을 해보면 최순실 네. 씨 일가, 그러니까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네. 대통령은 사실상 가족처럼 한 네.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네네.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경제 공동체? 네, 이런 거 그런 네, 개념이 박근혜 나오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직접 네. 뭐 돈을 지불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렇죠.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거의 뭐 친가족처럼 친척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네네.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좀 네. 드는데요. 그것도 뭐 네, 좀 예, 그렇죠. 뭐 충격이라고 했던 것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국의 대통령이 네, 한 개인을 잘 키워줘야 된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어쨌든 공직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기는 좀 충격이지 네, 아니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예컨대 뭐 대통령의 자식이었다고 하면 뭐 아 네. 그런가 보다 이럴 수도 있겠 물론 네, 그래서는 안 그렇죠. 되겠지만 그래서는 네네네.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근데 네. 뭐 전혀 상관도 없는 정유라를 왜 네.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네. 계속 의문이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음. 이제 경제 공동체, 공동 지갑 네. 이런 것으로 네.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예, 좀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요 네. 굉장히 뭐 여러 질문을 한 모양인데 네. 그 차은택 씨를 불러놓고 고영태 씨와 네네. 최순실 씨가 내연 관계였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도록 했다는데 이건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인가요?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변론에서 이제 대통령 쪽에서 들고 나온 주요한 전략이었는데요. 네, 한편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고영태 씨 발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폭로를 해서 좀 최순실 게이트가 좀 커졌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고영태 씨의 발언의 신빙성을 좀 이제 깎아내려야 되는 게 대통령 쪽의 이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오전에는 그 이제 차은택 씨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그 재판관한테 이렇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고영태 씨의 범죄 기록을 좀 조회를 해달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뭐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어쨌든 이 예, 사람의 발언의 신빙성을 좀 두기 어렵지 않느냐 좀 음, 이렇게 이런 주장인데요. 네, 네, 강일원 재판관이 단번에 잘랐습니다. 음, 네. 아니 이게 당장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개인의 이제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음, 그리고 그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 뭐 네, 이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좀 촌철살인적인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네, 범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발언에 문제 제기하는 거는 말이 안 음, 된다. 뭐 음, 이렇게까지 얘기를 음, 했었는데요. 이제 그 맥락에서 차은택 씨 이제 증인신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내연 관계였고 네, 그래서 고영태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음. 최순실 씨가 뛰쳐나왔다. 뭐 이런 관계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 고영태 씨가 바람을 피워서 최순실 씨가 네, 네. 뛰쳐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예. 그 차은택 씨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네.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쪽에서는 차은택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내연 관계 아니었느냐. 예, 예. 그리고 그 최순실 씨가 네. 고영태 씨 집에 가서 음. 집에 갔더니 고영태 씨와 함께 어떤 여자가 자고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 여자한테 누구냐라고 음. 했더니 그 여자가 최순실 씨한테 당시 아줌마는 누구냐 이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뛰쳐나왔다. 아.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사랑과 전쟁이나 예. 뭐 이런 데 나올 법한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뭐 차은택 씨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글쎄요. 신성한 대심판 정에서 이런 음.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거를 좀 왜 이 얘기가 왜 필요한 네. 거예요? 대통령 탄핵 심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뭐 고영태 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 말에 따르면 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협박을 하고 있다. 모함을 하고 음.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몰고 가기 위해서
뭐 둘이 내연 관계였고 치정 관계였고 이런 상황에서 고영태 씨가 모함을 했다. 그래서 음, 최순실 씨가 억울하다. 뭐 음, 이렇게 이런 주장을 좀 하려고 내놓는 것 같은데 사실 더 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 좀 언급하기가 음, 좀 어려운데요. 네, 네, 부적합한 내용을 네, 네.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19금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네.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좀 찌푸릴 수밖에 없었던 거기 어린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그 재판 방청을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 꺼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네, 이게 어찌됐든 국정농단 사건이고 네, 네,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거냐 말 거냐를 네, 결정하는 네. 매우 숭고한 법정인데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뭐 치정, 내연, 뭐 무슨 뭐 음, 호빠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호스트바 운영하는 거 알고 있었냐, 차은택 씨한테. 네, 음, 계속 이제 고영태 씨가 아까 모함하고 최순실 협박했다고 이제 최순실 씨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고영태 씨를 꽃뱀으로 몰기 위한 게 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꽃뱀이고 예, 뭐 내연 관계였고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순실 씨를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과거 범죄 경력도 그래서 조회하려는 거겠죠. 네, 뭐 이런 것들 다 완성이 되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협박하는 나쁜 꽃뱀 범죄자 이런 이제 모습으로 좀 끌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음, 대통령 쪽에서는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변론이 쭉 이어지면서요. 네, 물론 최순실 씨는 뭐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안종범 수석도 모두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했고요. 뭐 예, 차은택 씨도 어제 이제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미르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실상 네, 국정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예,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 좀 이런 얘기가 좀 들었고요. 예. 근데 네네 불러대는 그렇습니다. 증인마다 전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도 39명을 또 불러요. 네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그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뭐 어차피 탄핵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 네, 네, 그러면 특검 때 이제 탄핵된 이후에 특검에 불려가는 것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이제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뭐 민간인 신분으로서 그렇죠. 예, 특검에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만은 막기 위해서 어쨌든 예,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예,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할 수 예.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시간 버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도 좀 읽히더라고요. 황교안 총리가 기간 연장하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뭐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그래도 예, 좀 교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물론 황교안 어, 총리, 예, 물론 황교안 총리가 검찰에 있을 때 박영수 특별검사를 두 번이나 상사로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글쎄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연장은 없다고 생각해라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뭐 2월까지 탄핵, 최선을 다해서. 예, 네네. 탄핵 이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받게 되는 그 마지막을 네. 피하려고 가진 꾀를 내고 있다. 네네. 그렇지만 결국 불러대봐야 전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네네. 뭐 그렇죠. 아이러니입니까? 코미디입니까? 네. 그렇죠. 어제 출석한 차은택 씨에 따르면 네. 최순실 씨 어깨 너머로 대통령 목소리가 들렸다. 그 네네. 아무래도 둘간 사용하는 네. 전용 전화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증언도 네네.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그 정호성 비서관이 네. 얘기했던 차명폰 그걸 얘기를 네네. 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차명폰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한 건지에 대한 거가 네. 해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대포폰 아니냐. 네. 그럼 네.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처벌 그쵸. 대상인 이런 상황인 거죠. 예. 네, 뭐 차은택 씨가 뭐 그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게 정확히 누구의 명의인지는 뭐 알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차명폰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은택 씨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신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폰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최순실 그- 씨와 일을 하려면 일단 대포폰을 써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아, 차은택 씨도 이제 자기 명의 핸드폰을 쓰지 않고 자기 회사에 이제 막내 작가인가요? 그 음, 사람의 이제 명의의 그 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은택 씨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4개 정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 중에서 특정 전화기 핸드폰이 울리면 예.
그 최순실 씨는 같이 회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네. 본인이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 네네 하면서 공손하게 받았는데 네. 최소 두세 차례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핸드폰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2, 3주마다 매번 회의를 했고 매번 이제 그런 전화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그 핸드폰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핸드폰,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핸드폰인 걸로 알고 예,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 여러 정황상의 단서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 씨에게 전화를 해서 네. 뭔가 지시하거나 부탁하거나 예, 당부한 이런 예. 정황도 차은택 네. 씨의 증언을 통해서 네, 확인이 된 나왔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최순실 씨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매번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최순실 씨가 나가면, 그러니까 전화번호 나가면은 그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 데스크탑 컴퓨터에 모니터 화면을 볼 수 있었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국무회의 말씀 자료 이런 것들이 좀 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컴퓨터로는 항상 대통령과 관련된 뭐 청와대 문서를 좀 수정하는 것 같다라고 차은택 씨가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증언을 했는데요. 네. 자신이 이제 그 이제 공무원들과 일한 내용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한테 한 번은 이제 메모를 전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튿날 대통령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자기가 쓴 네네. 그대로. 네, 특히나 그 예. 메모에는 자기가 좀 특별하게 어떤 글귀를 써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걸 그대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최순실 씨가 뭐 어떤 것들을 뭐 문장이나 글을 가지고 음. 대통령한테 전달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읽는 사이구나. 뭐 음. 이런 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소름이 끼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관련한 건데요. 예. 최순실 씨가 2015년에 이거는 그 대통령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예.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2015년 초에 이제 예. 재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최순실 네, 네, 씨가. 네, 네. 예. 그리고 나서 재단이 또 만들어지면서 음. 또 포스트잇에 미르가 할 일에 대해서 적어보면 실제로 그게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순간에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음. 이제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또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최순실 씨의 힘을 느꼈고 소름이 끼쳤다. 예. 그래서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것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음. 증언을 했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참 네. 끔찍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게 네. 저는 이 사람들이요, 물론 이제 네. 지금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치르고 네. 있긴 합니다만, 예, 예. 이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걸 알면서도 전부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네. 이런 범죄 행위에 예. 죄의식 없이 동참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뭘 잘못했는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네. 참 이게 아이고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그런데 최순실 네네. 씨가 태능선 네. 수촌까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뭐 이거는 차은택 씨가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김종 장관도 좀 살짝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최순실 씨가 태릉선 수촌을 뭐 없앨 수 있다. 없애면은 뭐 이제 이런 그 문화 사업을 좀 체육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음, 것들이 증언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그 차은택 씨가 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다는 얘기는 없고요. 네네. 그렇군요. 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국회 네. 위증죄보다 청와대 요구가 더 무서웠다. 네네. 우선 네. 이 네. 주장은 네. 어떤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양반이 지금 구속은 안 됐어요. 그죠? 네네. 네, 네. 그래서 그쵸. 어쨌든 자신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 네. 했던 그 태도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게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일말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우선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국면에서 네. 재밌게도 지난주에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정에 나와서 그 신변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차은택 씨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네. 뭐 최 씨나 최순실 씨의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무서워서 결국에는 일본으로 도망쳤고 한국에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한택 씨 말로는 최순실 씨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특히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뭐 이승철 부회장도 약간 비슷한 뭐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승철 부회장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좀 물어봤었거든요. 네. 국회에서는 그 정경련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돈을 냈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왜 청와대 지시라고 그렇죠. 말을 바꿨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더니 뭐 국회에서 위증하는 것보다 청와대 요청이 있었고 그게 더 무서웠기 때문에 했다라고만 짤막하게 답했는데요. 네. 좀 이런 것들 보면 청와대한테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승철 부회장뿐만 아니라 차은택 씨도 그렇고요. 그리고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했던 정현식 씨도 신변보호 요청을 법정에 나가서 했었기 때문에 글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협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은연중이라든지 좀 그렇게라도 그런 압박을 다들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박근영 네. 씨의 남편 되는 신동우 공화당 총재 역시도 이제 네네. 신변 그 유경재단 폭력 사태 이후로 예, 예. 신변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관련된 분들이 잇따라 사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도를 했던 SBS PD도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고 기자도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고 지난번에 그때도 한번 세계일보 세계일보 기자도 그런 기자도 얘기를 신변 했었죠. 위협을 느끼고 칼을 있고 들고 다녔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최순실 씨의 일가와 관련된 취재를 하거나 관련된 네. 사건에 연루가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금 네. 무섭다. 증언을 예, 하려고 하더라도 무섭다. 예, 네.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말이죠. 이게 뭔가 네. 있는 겁니다. 이거를 뿌리를 캐서 네, 더 이상 네. 최순실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네, 사람은 네. 감옥에 가 있는데도 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승철 네, 씨나 네. 차은택 그렇죠. 씨나 정현식 씨나 네. 전부 그런 건데 네. 이 배후가 좀 뭔가 이번에는 확인이 좀 돼서 더 네, 이상 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정말.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있을 수가 있는지 좀 그렇고요. 에, 그리고 또 어제 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어제도 블랙리스트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엑스맨이라고 하면 서석구 변호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서석구 변호사가 다시 한번 좀 사고를 쳤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또 나왔어요?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 어떤 얘기냐면 네, 이제 서석구 변호사가 차은택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아시다시피 뭐 김종덕 장관이나 김상률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차은택 씨 당신이 예. 김종덕 장관 전에 윤정섭 한예종 교수, 이현승 감독을 추천했는데 탈락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위증죄 처벌받을 수 있다.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은택 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 위증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말씀드리겠다. 예, 윤정섭 교수, 이현승 교수 감독을 추천했는데 예, 최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예. 좌상향이라 탈락했습니다. 최순실 씨 예. 워딩이라는 거예요? 네, 최순실 씨가 그 차은택 씨한테 와서 네, 좌상향이라 안 된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차은택 씨는 아니 문학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중에 진보 성향 안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추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추천을 안 했고요. 네. 네, 다만 이후에
자신의 은사인 김종덕 장관은 음.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추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이제 김성우 이제 전 홍보수석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2014년 말에 네. 그 당시에는 전 SBS 본부장이었는데요. 네. 김성우 전 SBS 본부장의 프로필을 차은택 씨한테 갖다 주면서 네. 이 사람이 좌파적 성향이 있는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을 만한지 좀 알아봐 달라. 지금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지금 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전부 옥살이를 네, 하고 있지만 실제 네, 우두머리는 최순실이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네요. 그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윗선까지 다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단순히 문화예술인 배제뿐만 아니라 네. 모든 청와대나 정부 인사를 이제 채용하고 하는데도 음. 이런 좌파 성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근데 작용했다는 걸로 이현승 보입니다. 감독이 윤정섭 교수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승 네. 감독이 네. 좌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차은택 씨도 무슨 뭘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는 네. 건지. 그 대통령 참. 대리인단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차은택 씨 당신도 진보적으로 평가받지 않느냐라고 좀 물어봤었거든요. 예. 차은택 씨가 발끈하면서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예. 아니 대한민국에서 분노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분노하는 게 다 어떻게 자성향이냐? 예. 세월호 사고 참사에 안타까워서 그에 대해서 SNS에 쓰는 게 자성향이라 할 수 있느냐? 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뭐 자성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해방 이후에 좌우 네. 대립으로 극단화돼 있었던 네네. 그러니까 해방하고 한국 전쟁 사이에 그 혼란의 네. 시대를 여전히 살고 네. 있는 거다. 네. 지금이 2017년이에요. 근데 네, 무슨 맞습니다. 좌우를 지금 네. 뭐 캐나다에서는 트리도라는 사람이 총리를 네. 하고 있고 네, 그 그렇죠. 스페인 네. 보십시오. 그리스 네. 보십시오. 무슨 네. 소리 하는 겁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정말 그쵸. 이게 좀 수준이 낮아요. 네. 그 올려야 유진용 됩니다, 장관이 우리가. 어제 예. 특검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기가 대통령한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묵묵부답이었다라고 네. 했고 며칠 뒤에 자신이 면직됐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최소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꼭대기에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편한 거죠. 아버지가 유신을 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네, 네. 아버지 정부 때 사실 민주 인사로 네. 고문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조작 간첩 사건으로 말이죠. 네. 지금도 그 억울한 참, 분들이 있는데 인혁당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는 그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나는데요. 두려운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과거사 정리한다고 하면서 그 전태일 열사 그 예. 동상이 있는 네. 청계천에 갔었는데요. 네, 네.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표를 위해서 해서 본인도 괴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본질은 이런 거였죠. 아버지 정치를 이 나라에서 계속 하려면 네. 어떤 이유든지 좌파 딱지를 붙여서 네, 반대자를 용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부 예스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시옵소서 하는 분들 사람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좌파, 네, 좌파 네, 성향, 네. 좌성향 이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정부 관료가 됐든 문화예술계가 됐든 언론계가 네. 됐든 그밖에 어느 곳이 됐든 대학이든 어디든 네.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네, 네. 끔찍한 것이죠. 예, 예. 자, 변론기일이 2월 초순까지 잡혔다고 앞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네. 헌법재판소 도대체 언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우 이제 발 시려워요. 네, 네. 촛불 집회 그쵸.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아, 체감 네. 기온에서 지금 집회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변론기일이 이제 그 다음 주 2월 1일 그리고 네. 그 다음 주 2월 7일까지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소한 2월 7일까지는 계속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대규모 이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2월에도 상당 기간 증인신문이 좀 이뤄질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 재판관들의 태도가요. 네. 이미 좀 드러날 건 드러났고 네.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도 많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재판, 그러니까 헌법 탄핵 심판
그 초반에요.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실조회 신청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각종 네. 회사 뭐 재단 이런 쪽에 네,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답변서가 오면 음.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조회 신청에서 다 이미 지금 답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판관들도 분명히 당신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하지 대리인단이 않았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 사실조회를 하는 이유는 예. 그 이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음.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증인 신청을 대규모로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아마 기각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재판관들이 대통령 쪽에 성명사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해달라고 얘기한 게 많다. 네, 예를 네. 들어서 대통령이 최순실 씨로부터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12월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쪽에서는 증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빠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관들은 증인신문 하지 말고 네. 이에 대해서 성명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더 이상 증인신문을 이유로 아마 재판을 좀 끌거나 음흠. 재판에 지장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관들도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늦어도 2월 말, 2월 네. 셋째 주 이 정도에는 결론을 낼 수도 있겠네요. 2월 초까지 예컨대 2월 네. 7일까지 변론기를 만약에 잡았다면 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론기일이 끝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주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아마 저도 뭐 6월 중순에는 변론이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변론이 모두 종결이 되면,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보면 네. 종결 이후에 2주 뒤에 최종 이제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6월 중순에 만약 그 변론이 종결되면 예. 그 2주 뒤인 2월 말이나 3월 초에 예.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19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네네.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 네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네. 손대식 기자만큼 전체를 꿰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계시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네. 계속 일하세요. 네, 더 열심히 해서 저희 팟짱 청취자들한테도 네. 시청자들한테도 네. 좀 더 재밌고 생생한 내용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재밌고 이미 충분히 네.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아마 의견서를 보내온 모양인데요. 네. 나를 증인 신청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 난 나가면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을 때 왜 증인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의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황창규 회장이요. 예. 네, 예. 그래서 강윤원 재판관이 이런 사례를 들면서 네. 뭐 어차피 안종범 수석이 다 청와대 지시라고 했다. 그리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좀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뭐 하지 않거나 강요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부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네. 좀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굳이 왜 부르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 측 그 피청구인 측 주장은 뭐라 그러던가요? 네. 굳이 당신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증인들을 불러대느냐? 네. 뭐 여러 이유를 불러대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뭐 세무조사 위험성이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세무조사를 이제 가지고 기업들 압박했다는 이제 의혹 그 증거 이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부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없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얘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중요한 건 안종범 수석이 이미 다 청와대 지시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승철 예. 네, 이승철 부회장, 정영민 부회장도 어제 나와서 다 청와대 지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 분노하고 네. 또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네. 이런 게 지금 벌써 한 달이 넘는 건데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증인을 신청해서 또 네. 변론기를 잡으면 헌재 재판관들의 짜증만 더 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도 드네요. 헌재 재판관들 짜증이 났던 사례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재판에서 어제 재판은 아니고 좀 재밌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호통을 쳤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네, 예, 있습니다. 예, 강일원 예, 재판관이 예, 워낙 이제 대통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사를 썼더니 지난번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에? 그래요?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호통쳤다고 나오는데 뭐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다. 호통친 게 아니다. 네, 뭐 물론 어, 당연히 이제 재판관으로서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이 호통을 치고 지적을 하고 뭐 이런 음, 것들은 좀 피하려는 인상이었는데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재판관들이 정말 답답해서 호통을 쳤는데 네. 그것마저도 어쨌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또 뭐 음, 약간 사과도 하고 뭐 음. 이런 것들이 계속 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도 못 내시는군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네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돌을 닦는 심정으로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다 네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예, 이게 그렇죠. 참 이게 모든 게 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그 신이 네네.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까지 했겠죠. 강일원 재판관이. 그죠? 뭐, 글쎄요,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걸 아주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언론에서 그런 게 좀 음, 제기되는 거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 싶어가지고요. 예, 예. 다행히 좀 네. 괜찮았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기자들 고생 많습니다. 네. 자, 실제로 지난 재판까지 네. 변론들까지 따져보면 네. 상당 부분을 좀 서증으로 서류 예, 증거로 좀 예. 대체를 하고 증인 신문도 좀 네. 압축적으로 하자 이렇게 네, 됐다가 네. 다시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어요. 몇 예, 명이나 예. 했습니까? 어제 39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음, 네, 뭐 이유는 이제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뭐 하셨다시피 각종 이제 참고인 조서나 피의자 네, 신문 조서들을 대부분 이제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굳이 뭐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네,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실제로도 국회 쪽 대리인단도 좀 그렇게 해서 네, 증인을 상당수 철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증인들을 더 신청한 상황입니다. 음, 특히나 뭐 방어권 보장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요. 네, 특히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김장수 이제 안보실장이라든지 네, 안보실장 그리고 청와대 수석이었던 뭐 김규현, 강석훈, 유인봉, 모철민 등 음, 이런 분들을 증인을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게 대통령 쪽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알아보기 위해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정 그래서 철학이요? 예. 예, 그래서 국회 쪽은 좀 왜, 황당하다. 예, 국정 왜 지금 철학은 이거를, 아마도 이제 문화융성 이런 부분이 뭐 아하, 최순실 씨가 주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원래 국정 철학이었기 때문에 음, 이제 뭐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나 이런 데는 정말 대통령의 국정,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마음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네,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국회 쪽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예, 언론에 보면 다 나오고 책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음흠, 굳이 불러야 되겠느냐 네, 이렇게 했었고 뭐 헌법재판관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 네, 이 중요한 거는 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청구인 측 주장이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이 예, 헌재 예, 재판관들이 이런 네,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 예, 뭐 좀 이제는 나올 사람 다 나왔으니까 또 서증도 그렇죠. 많으니까 예, 기각 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네. 했나요?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까? 39명을? 아닙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5명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그래서 그 재판관들은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뭐 음흠. 예를 들어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규현 이제 외교안보 수석 이렇게 이제 부르려고 했었는데요. 네. 재판관 둘 다 이제 안보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명만 불러라. 네. 이렇게 해서 한 명으로 좀 압축이 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은 좀 뭐 질책성으로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좀 했었거든요. 아마도 미르재단 이런 것들이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네. 정경련이나 기업들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유엔 특사로서 사회이사 동시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네. 사무총장의 반기문 전 총장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한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은 2014년 12월 24일 날 네.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1년의 공백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 네. 승인에 있어서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짚어봐야 되는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스스로 나는 유엔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멘토로 알려져 있어요. 사전 승인을 안 하고 특사로 임명을 하고 1년 후에 승인을 해줬다. 이제 한 전 총리의 해명에 따르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셨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전 총리가 유엔에서의 활동을 먼저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 전 총리도 외교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지대한 역할을 같이 보좌적인 역할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인연이 닿아서 지금까지 반기문 이제 총장의 반 전 총장이 이번에 대선 캠프에서 지대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직까지 어떤 역할을 부여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불거진 한 전 총리의 유엔 윤리강령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반 전 총장 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것은 없나요? 네,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 예.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논의 후에 네. 알려주겠다는 답은 아직 답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논의 후에 알려주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된 이런 예. 논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반 전 총리께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계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습니다. 네, 네. 근데 확인을 해보고 논의 후에 답변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캠프의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 전 총장이 어떻게 2013년부터 활동했던 유엔 특사에 대해서 왜 2014년 12월 24일에야 승인을 한 것인지,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보수가 오간 것이기 때문에 유엔 윤리강령에는 승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민간 기업의 보수를 받는 활동, 외부 활동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8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 변론기일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 서류로 인정을 하고 또 증인 신문도 압축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또다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1월 말 결정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 과정을 현재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네. 지난 주말엔 촛불 집회 취재도 하시고. 네, 그때도 뵀었죠. 네. 가방이 많이 젖었던데 네. 괜찮았어요? 다행히 뭐 또 눈이 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승수 전 총리가 유엔 특사로 임명된 것이 구체적으로 2013년 언제인가요? 네, 2013년 1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재직하던 네, 시절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강령을 어떻게 위반을 했다는 겁니까? 네, 한번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은 네. 한 전 총리가 유엔 윤리강령을 일단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판결은 아직 난 건 아닙니다. 네. 유엔이 정한 그 윤리강령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특사의 외부 고용 활동에 대해서 유엔에서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외부 고용 및 활동에 관한 이 조항을 보면은 무급 자선 사업이나 지역 사업을 제외하고는 유엔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전 총리가 유엔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이 어떤 거냐? 민간 기업의 사회이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유엔 특사로서 재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네. 현재까지도 이 민간 기업의 사회이사와 유엔 특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 민간 기업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인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입니까? 그 SC 은행,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맞습니다. 예. SC 은행은 외국 기업이죠. 그렇죠. 예. 영국 기업이 영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네. 그 금융자본입니다. 영국의 금융자보인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으로부터 3년간 급여를 받았다는 건데요. 네. 이를테면은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특정 기업의 사회이사 혹은 이사를 겸직하면서 유엔에 특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선 사업을 하거나 뭐 지역 사회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종의 무급 자원봉사가 아니면 돈 받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유엔 윤리강령 특사의 활동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실제 이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급여도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점인데 오마이TV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네. 그 한승수 전 총리가 유엔 특사로 활동했던 그 시기인 2013년부터 3년 동안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봤습니다. 네. 2013년에 한승수 총리가 받은 급여가 48만 6천 달러, 네. 그리고 2014년에는 54만 달러, 네. 2015년에는 26만 달러입니다. 3년 동안에 무려 128만 6천 달러를 네.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저게 바로 그 스탠다드 차타드가 연례 보고서로 나온 내용인데 네. 지금 보면은 빨간색 부분이 네네. 바로 한승수 총리가 사회이사로서 받은 급여입니다. 아하. 48만 6천 달러는 2013년에 받은 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네,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이 를 다 합치면 그 이게- 128만 6천 달러, 우리 이거를- 돈으로 무려 15억이 넘습니다. 15억이 넘는 돈을 유엔 특사를 하면서 받아간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것은 유엔 윤리강령 위반인 것이고요. 예, 자, 주식도 있다면서요? 네, 3,474주나 있습니다. 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가 한 주당 얼마인지는 아직 지금 판단이 안 돼가지고 네, 그 가늠할 수는 없는데 네. 3,474주라면은 적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것은 한 전 총리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특사로 임명된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그 기업의 이윤 활동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했었냐라는 네.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SC 그룹과 유엔 사이의 일종의 특수한 관계 이런 것이 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예, 여기서 SC 그룹에서 유엔에서의 계약을 맺을 때 한 전 총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굵직굵직한 계약들이 한 전 총리가 그 유엔 특사를 하고 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가 유엔 특사로 임명된 후에 2015년 2월입니다. 네. 그 스탠다드 차타드가 유엔과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네. 유엔의 운영을 돕기 위해 독점적인 지점을 개설했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아하. 이를 바탕으로 SC 그룹이 그 유엔의 위임을 받아서 소말리아, 우간다, 중국, 필리핀, 인도에서 유엔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 독점적으로 케냐 수도 나이로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전역을 그걸 커버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아프리카 수도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독점적으로 금융 계약을 했다는 네. 거죠. SC 그룹이.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작년 4월에 발행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네. 이 내용을 보면은 2016년 초에 유엔 3국과 SC 은행 간의 마스터 금융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유엔 기관 등이 이 SC 그룹을 전반적으로 이 SC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기본적인 독점적인 계약을 네.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엔이 네. 전 세계 최초로 SC 은행과 SC 그룹과 글로벌 금융 계약을 맺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 전 총리가 직접 계약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한 전 총리가 SC 그룹 사회이사를 하는 동안 이런 계약 관계가 벌어진 것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좀 질문할 권리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네. 그 어제 보도 직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메일 연락이 왔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 한 전 총리가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이 유엔 특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유엔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유엔 특사의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이사 활동은 2014년 12월 24일 유엔 윤리국에 보고되어 유엔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네. 연간 연간 1달러의 모습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활동하던 것, 근데 이것은 유엔 특사로서 재해 위험 감소와 물 사무총장 특사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사로서 활동할 때 자기는 1달러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달러의 보수를 네. 이게 어디로부터 1달러의 보수를 받았다는 그 건가요? 유엔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유엔으로부터 1달러의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유엔 윤리강령을 위반해도 된다? 이건 아닐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전 총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SC그룹 활동을 2014년 12월 24일에 유엔 윤리국에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그럼 그 이전에부터 특사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하던가요? 바로 그 부분이 좀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따로 그 1년의 공백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따로 밝힌